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스피크 재활의학과의 정태석입니다.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부상 예방의 개념과 그 팀 내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현실 가능한 부상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내용은 올 초에 우리 저 에피솔의 그 박승률 선생님하고 또 팀 내 몇 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이제 결론이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인데요. 이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을 우리 제어하자라는 게 부상 예방 관리에 큰 그 업데이트된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포커스는 항상 좁게 가져가야 되고 또 모든 걸 다 통제해서 예방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좀 우리 그 능력 받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부상 예방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적정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경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훈련을 하고 나면 생기는 이 퍼티그, 그 다음에 리커버리, 그 다음에 이 슈퍼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 지속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 이 크로닉 어댑테이션을 거쳐서 경기력으로 형성이 되는데 전체 시즌을 보면 그 우리가 훈련한 훈련 효과와 그 다음에 이 퍼티그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합에 의해서 전반적인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시즌 중반까지는 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시즌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감소해 나가는 그런 시즌 중에 퍼티그가 쌓이게 되는 그런 향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뭐 경기를 하다가 보면 급성기 손상이 일어나서 신체적 부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고 같은 액시던트에 의한 부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상 예방의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는 들지 못하죠. 이런 액시던트에 의한 부상 예방은 주로 우리 연맹이라든지 뭐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룰에 의해서 이 예방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요. 대신에 우리가 팀 내에서 혹은 우리 메디컬 스태프들 아니면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상 예방은 바로 이 과사용에 의한 부사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과사용은 어떤 훈련 적용 효과와 그 다음에 이 과사용 부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조금 이 어떤 그 엣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상이 되겠습니다. 잘하면 이제 훈련 적용 효과로 나타나지만 또 잘 못하면 오버유스 인저리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오버유스 인저리와 트레이닝 어댑테이션은 그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우리가 아주 그 면밀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. 부상 예방은 그 WHO의 질병 관리, 질병 예방하고도 유사한 그런 어떤 그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냐면 1차적인 이제 부상 예방, 2차적인 부상 예방, 3차적인 부상 예방이 있는데 1차적인 부상 예방은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건강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인데 뭐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예방이라면 팀 내에서는 바로 이 체력적인 부분을 좀 핏하게 만들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부상 전에 위험 요인을 저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해당하는 거고, 그다음에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해서 조기에 질병을 찾아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2차적인 그 질병 예방인 것처럼 부상 예방도 조기의 부상을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자라는 게 2차적인 부상 예방의 컨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3차 부상 예방은 현재 있는 부상을 이제 빨리 치료해서 그 다음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악화를 최소화하면서
그다음에 또 치료가 된 상황에서는 재활을 통해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, 재발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이 3차 부상 예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차 예방을 위한 우리 팀 내에서의 그 역할이나 뭐 관리 전략은 바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리커버리를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이제 적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.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리커버리에 관련된 피리오다이제이션을 뭐 매치데이 이후에 이틀째 그 다음 날 바로 쉬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쉬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이 매치데이 매치데이 이후에 그 오프 타임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제 부상에 관련된 부상 발생률이 좀 달라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. 보시면 그 O가 이제 오프데이고 X가 훈련하는 데인데 매치데이 다음 날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날 쉬고 훈련 이런 스케줄로 가져가는 그 어떤 리커버리 피리오다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쉬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매치데이 플러스 원 데이에 이제 오프데이를 가지는 이런 스케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3일째 아니면 6일, 7일째 되는 날에 이 부상 발생률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매치데이 다음 이틀째 이제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세모로 된 게 바로 매치데이 그 다음 날 이제 오프를 가져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매치데이 다음 날 그 쉬는 휴식 기간을 가지는 이런 스케줄들이 이제 주전 선수의 부상에 관련된 조기 대응이 가능하고 또 회복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뛰지 못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 매치 로드에 대한 어떤 보충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이제 훈련 사이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상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매치데이 다음 날 바로 쉬게 되면은 이제 주전 선수들의 부상 대응이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벤치에 있는 선수들 혹은 교체 선수들의 이 매치 로드에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선수단이 경기 날도 훈련을 못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고 경기 전날은 좀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 다음 날은 또 쉬기 때문에 한 3일 연속 사이클로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이 적은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언더 트레이닝 이펙트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부상이 좀 증가하는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. 저희 센터에서도 뭐 이런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이런 그 바일드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그 부상 예방에 스크리닝 효과가 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뭐 스터디에서 아직까지 디베이트가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부상 스페시픽하거나 아니면 센시티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뭐 양쪽 에이시메트리가 있다고 해서 꼭 부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상당한 선수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에이시메트리가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햄스트링의 노르딕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이 실제로 그 스프린팅 할 때 어떤 그 EMG의 서피스 EMG의 액티비티를 보시면 노르딕 엑서사이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EMG 액티비티의 차이가 실제 스프린팅 때보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노르딕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햄스트링의 어떤 타겟 엑서사이즈라고는 하지만 실제 리얼 스프린팅에서 보이는 이런 액티비티, 머슬 액티비티를 대변하지는 않는다. 그 이유는 이제 바이오메케니컬하게 보면 이 그 다리에 그 스프린팅 하거나 뭐 그 하이스피드 러닝을 할 때 이 다리의 어떤 각도,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그 정도가 각각 그 리얼 스테이트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
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라고 보면 뭐 햄스트링이나 칼프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많이 뛸 때 나타나는 부상이기 때문에 뛰는 것에 대한 로딩을 충분히 하면 오히려 그 우리가 백신을 맞는 그런 효과처럼 부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논문에서는 이 햄스트링 인주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운동은 노르딕 엑서사이즈 여러 가지 다른 운동보다는 오히려 이 스프린팅에 관련된 리피티드 스프린팅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경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매치 로드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스프린트 볼륨이나 스프린트 프리퀀시를 해야 우리가 실제 그 매치데이 때도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차적인 예방은 이제 인주리 스크리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. 우리가 그 팀으로 따지면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차적인 예방이 되겠습니다. 부상이 있는 걸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자라는 건데, 이 인주리 스크리닝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스트렝스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사용했던 CK 레벨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다 좋으냐, 다 센시티브하고 스페시픽하냐,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스트 매치데이 때 이제 그 실제 스트렝스 변화와 CK 레벨을 보면, 스트렝스 레벨은 프리매치 레벨로 충분히 회복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CK 레벨은 조금 증가해 있지만, 실제 스트렝스 레벨이 충분히 회복된 그 포스트 매치 데이 3일, 4일째 될 때 보면 오히려 CK 레벨이 이렇게 증가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대략 그 CK 레벨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시점은 48시간 아니면 72시간 이후다,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비를 이제 팀에 구비를 해서 CK 레벨을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 대비해서 이제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. 이 국산 제품인데 이번에 대표팀이 사용했던 모델이라고 합니다. 근데 한 샘플링 하나를 테스트하는데 약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, 우리 팀으로 원데이에 그 한 팀 그 레귤러 스쿼드를 측정하는 것만 해도 한 수십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런 컴플라이언스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장비는 한 1,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러면 경기 중에 퍼티그 같은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, 이 프리매치 레디니스가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호르몬을 가지고 이제 레디니스를 측정을 해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그 노멀 레인지 안에 있는지를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, 그다음에 유로머스쿨라 퍼티그에 관련된 테스트들이 있는데, 이때는 점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포스 플레이트를 이용한 그런 테스트들을 한 번씩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프린트 퍼포먼스인데,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. 그래서 가장 그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 포스 플레이트를 이용한 점프 테스트에 해당하는데, 요즘은 굉장히 좋은 그 매트릭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예전에는 점프 하이트만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만,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있는 엑센트릭 듀레이션이라든지 엑센트릭 그 브레이킹 임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랜딩 포스 같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아주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 매트릭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일단 점프 하이트에 대해서 프리매치 레벨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걸 보면 약 한 72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유로머스큘러 퍼티그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레벨로 돌아온다. 이걸 가지고 우리가 퍼티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
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조금 더 일찍 선수들의 어떤 뉴로머스큘라 퍼티그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유틸리티가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 경기 중에 어떤 그 매치 플레이에 대해서 이 퍼티그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뭐 옵티컬 트래킹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K리그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그 비디오 촬영을 통한 그런 어떤 퍼티그 레벨을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 전반하고 후반에 각 5분마다 선수들의 그 하이 인텐시티 액티비티의 그 거리를 쭉 보면 이렇게 퍼티그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증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리커버리 타임을 보면 뭐 우리 저 수비수하고 공격수 미드필더들이 각각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리커버리 타임이 짧아서 익스플로시브 액션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중앙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초 정도가 걸리고 공격수들이 약 한 73초 정도가 이제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예방은 이제 일단 있는 어떤 그 부상을 잘 매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는 부상에 관련된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.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현실적으로 예방 가능한 부상이라고 하면 축구 선수들한테 이 근육 손상이 되겠습니다. 근육 손상, 햄스트링이 제일 많고 뭐 이렇게 쭉 그 통계가 있지만 종아리도 굉장히 많은 부상에 해당하는데요. 이 종아리 부상은 왜 중요하냐? 이제 우리 노장 선수들, 좀 나이가 30대 이상 선수들이 종아리 부상이 20대 이하 선수들 혹은 20대 선수들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높기 때문에 이 카프 인저리가 에이지 스페시픽한 인저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햄스트링과 마찬가지로 이제 로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퍼티그 센시티브한 그런 부상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이런 통계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아리 부상이 후반 마지막 15분에 뭐 그 전 시간대에 비해서 2배 이상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종아리 부상의 이제 원인은 이 모디파이어블 하냐, non 모디파이어블 하냐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지만 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익스트린직 그 팩터들 중에서 이 트레이닝 에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나머지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는데, 이 트레이닝 에러는 앞서 그 우리 ACL 손상도 봤지만 코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상에 해당하는 건데요. 이 트레이닝 에러는 뭐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리면 그 이제 우리가 노장 선수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노장 선수는 노장 선수기 때문에 훈련도 열외를 시켜주고 대신에 이제 경기만 뛰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렇게 되게 되면 네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치 로드에 관련된 그 내구성이 떨어진 상태로 이제 하이 인텐시티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부상이 생기는데, 이 그 카프 머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퍼시브 웰비잉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뛰고 하면 이대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면은 좋은데 비해서 아주 이제 퍼시브 웰비잉이 굉장히 낮은데 훈련이 그 하이 인텐시티 매치 로드가 계속 걸리는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노장 선수들이 루틴하게 훈련 열외를 시키고 경기만 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, 또 하나는 뭐 매치 로드는 거의 없는 데 비해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트레이닝 로드가 증가하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이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핏한 그룹은 뭐 피트니스 레벨이 높은 선수들인데, 이런 선수들은 크로닉 로드가 높고 어큐트 트레이닝 볼륨이나 인텐시티가 다 좋은 선수들인데 비해서 우리 그 로우 인텐시티 그룹이나 로우 볼륨 그룹들, 이 그 빨간색이나 이 보라색 그룹들이 바로 이 열외자에 해당하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. 이런 선수들일수록
우리가 조금 더 시즌 초반서부터 좀 계획적으로 이 전반적인 이 크로닉 로드가 높게 나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잘 가져가야지 이 카프 인조리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 정답은 알 수 있으면 저 알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런 어떤 하이 볼륨 그다음에 하이 인텐시티에 대해서 기존에 부상이 있던 선수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게 가능하냐 혹은 맞냐에 대한 갈등들을 하다 보면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언더 트레이닝에 관련된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부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매치데이 때 나오는 매치 플레이 그 스프린트 로드가 바로 이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최소한 주당 혹은 그 매치데이 한 뭐 2, 3일 그러니까 매치데이 일주일 기준으로 이 정도의 어떤 스프린트 로드는 가해져야 우리가 그 매치데이 때 풀 경기를 뛰었을 때 카프가 용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훈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뭐 공격수가 한 264m 정도의 스프린트를 하는데 열외를 계속 시키다 보면은 이 정도의 노출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장에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버페이스 혹은 오버 트레이닝이 된 상태로 이제 경기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경기에 또 누적이 되고 해서 이제 카프 인저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필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. 그래서 훈련을 계획할 때도 뭐 15m짜리 스프린트를 한다고 하면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10번 이상을 해야 150m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훈련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